저는 그런 약세장에서 움직이는 큰 변동성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시 지금 버블은 생기고 있다라고 저는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가의 바닥이 그 정도 시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정도 시기가 되면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반등에 대한 조건인데, 과거에 보면 진짜 반등. 오늘 모신 분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제 성상현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2개월, 3개월 만이죠? 네. 네. 11월 달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 만나 네. 뵙는 겁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시장이 참 어려웠었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렸던 것이 정말 이 급락, 정말 큰 급락의 징조로 무슨 데이터를 보시는지 네. 질문했던 게 많이 생각이 나요. 이따 좀 그 네. 지표가 어떤 상황인지 네. 좀 설명 좀 듣기로 하고요. 일단 많은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나왔던 리포트가 올 한 해는 상저하고 네. 해가지고 1월 효과는 전부 기대 안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건 웬일일까? 강세장이 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가가 1, 2월 연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제가 지금 지난번 11월 달에 나와서 현재는 고물가와 경기 선행지수 하락에 따른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그 약세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이후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보는 시장은 아직은 약세장을 벗어난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기준금리가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 변동성이 뭐 IT 버블 때도 보면 나스닥이 하루에 15%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30%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 80%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IT 버블 때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위기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약세장에서 움직이는 큰 변동성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거를 제가 좀 보는 지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말씀의 표현은 그러니까 하락 구간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지만 다시 계속 그 하락으로 내려가는 네. 그 모습을 연상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제가 보고 있는 약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 주식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싸고, 그리고 현재 작년에 좀 버블이 꺼지는가 하다가 지금 다시 좀 오르고 있잖아요. 네. 다시 지금 버블은 생기고 있다라고 저는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네. 그 데이터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제가 11월 달에도 나와서 이 그래프는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월 달이니까 다시 한번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파란색 그래프는 OECD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미국의 CPI입니다. 빨간색으로 점선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부분들은 다 리세션으로 빠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빨간색인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는 점점 후퇴하고 위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했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 기사들을 보면 경기 침체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노랜딩이라는 네, 말이 나오기 네.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노랜딩이라는 내러티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랜딩으로 갈까 아니면 경기 침체로 빠질까,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기 선행지수, 이 그래프를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기 선행지수에 지금 경기 선행지수 파란색이 빠지고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의 저점은 항상 금리 인하기 때 맞이를 했고요. 그리고 주식의 저점은 경기 선행지수 저점 시기보다 3개월 이전에 자리를 잡은 적도 있지만 거의 경기 선행지수 저점과 거의 같은 시기에 주식의 저점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한 98.4 정도 수준인데 과거에 이때 보면 95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가장 저점이라고 본다고 하면 한 98에서 한 95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한 그 저점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봤을 때 한 3포인트 정도 빠지려면 한 6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98.4니까 한 95까지 빠지려고 하면 지금부터 한 6에서 8개월 뒤라고 하면 뭐 한 8, 9월 정도가 경기 선행지수 저점을 맞이할 것 같고, 주가의 저점은 뭐 경기 선행지수 저점보다 한 3개월 빠른 시점 또는 뭐 비슷한 시점에 맞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주가의 바닥이 그 정도 시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정도 시기가 되면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이런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경기 침체가 빠져야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기 때문에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노랜딩에서는 연준은 계속되는 긴축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물가는 잡히겠지만 경기도 지금 같은 이렇게 뭐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노랜딩에 대한 그 심리도 한 2, 3분기 정도 되면 좀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네. 이거잖아요, 결국은. 사실 전 노랜딩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빠른 경착륙이 오면 실질적으로 연준은 빨리 돌 수 있거든요. 근데 노랜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물가가 계속 높고 뭐 디스인플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고금리를 유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금리가 길면 길어질수록 네. 사실 신흥국들한테는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다라고 네. 하는 전문가분들이 많거든요. 미국도 그렇지만. 신흥국, 그리고 하이힐드, 그리고 개인들 중에서도 영세업자들, 사실 돈 많고 이런 강한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고 풍부한 사람들은 좀 금리가 높더라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등급 회사들, 뭐 좋은 회사들. 근데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회사들은 버티다 떨어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금리를 어느 수준부터는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이게 노랜딩이라는 시나리오 하에 계속 고물가가 유지가 되면 연준도 그들을 위해서 떨어뜨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무너지는 거를 보고 나서 떨어뜨리는. 그래서 항상 연준이 뭐 과거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렸던 이유들이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과열이 되고 물가가 안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 효과가 한 번에 오거든요, 파급력은. 그래서 연준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료 보니까 진짜 반등일까? 네. 아, 그래요.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진짜 반등일까에 대해서 제가 매크로 관점, 그리고 유동성 관점,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점, 이 세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좀 꼭 한번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적어왔고요. 네. 이게 진짜 반등은 결국은 저는 높은 물가가 제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높은 물가가 잘 제어가 되면, 경착륙이 아니더라도 물가가 지금 뭐 운 좋게 한 2%까지 빠졌다. 그러면 연준은 뭐 시장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그동안 좀 안 좋았던 경기가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반등에 대한 조건인데, 과거에 보면 진짜 반등은 경기 침체 없이 오지 않았고, 경기 침체에 의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그 인하 다음에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없이 연준의 물가 목표까지 물가를 제어하는 데 선행하는 게 가장 필수인데, 네. 이게 전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70년대부터 제가 다 그려왔는데, 빨간색으로 해놓은 73년, 74년 이때는 물가가 안 잡혔는데 먼저 금리 인하를 했어요. 경기에 대한 좀 우려 때문에. 그러면서 80년대 폴 볼커를 유행시킨 다시 2차 오일 쇼크, 그렇죠. 다시 물가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경기 침체 이후에 금리 인하, 경기 침체 이후에 금리 인하, 이러면서 경기 회복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고금리는 경기 침체를 불러왔고, 그 경기 침체로 물가를 제어를 했다. 그리고 연준은 지금 막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피벗이 사실 저번 달까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거에도 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뭐 시장이 뭐 이상한 베팅을 했다고 안 보지만, 물가 대비해서 적정 스프레드를 유지하면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물가가 지금은 6.2%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지표를 보면
연준은 조만간에 5.25까지 기준금리를 1분기 정도에 올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기준금리 아래 수준인 5%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연준은 바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합니다. 네. 적정 스프레드가 전 1에서 2.5, 과거의 역사적 데이터를 보고 좀 가지고 왔는데 최소 4% 아래로는 떨어져야 연준이 한 번 정도 추가 인하를 금리가 네, 물가가 4% 물가가. 4% 이하로 떨어져야 연준이 기준금리 한 번 정도 인하를 고려해 볼 만한 수준이고 한 3% 정도 떨어지면 물가가 3% 정도로 떨어지면 기준금리를 조금 더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시장의 베팅이 잘못됐다라고는 안 보지만 지금 피봇이 너무 섣부른 피봇 베팅은 결국은 올해 2월달 되돌림처럼 다시 되돌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작년에도 저도 작년 11월달에 그 채권 금리 너무 높다 이제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1월달에는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3에서 거의 3.4까지 1% 빠져. 랠리했거든요. 예. 그때 들어갔던 수요들이 지금 손실이 심할 거예요. 만약에 3.4의 미국채를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봇 베팅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이런 되돌림에서 손실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의 시장인데요. 2021년에서 2022년 빨간색은 OECD 경기 선행 지수고요. 보라색은 미국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6.25인데 저는 최소한 4% 아래로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4% 아래로 빠져야지 빠질 때까지 시장이 뭐 경착륙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연준은 그때 한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뭐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좀 양호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좀 골디락스를 저는 사실 1월 달에는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월 달 골디락스라고 뭐 말하면 저도 뭐 할 말은 없긴 해요. 그래서 뭐 골디락스일 수도 있죠. 근데 연준은 금융 불안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니면 물가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수준까지 빠지지 않을 때까지는 결국은 긴축을 계속 할 거고 네. 그 긴축은 결국은 소비든 뭐 기업 실적이든 다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반영이 크게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표는 한 3분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시장은 좀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 2, 3분기 정도에는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2, 3분기에 큰 변동성이라는 거는 네.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기업 실적이 지금 크게 우려를 안 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매크로 지표들이 제가 마지막 장에서 매크로 지표 몇 개 말씀드릴게요. 매크로 지표 상으로도 지금 시계열로 간다고 하면 한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서 매크로 지표에서 좀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네. 왜 그렇게 보시죠?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늦게 떨어지고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그 그래프도 있긴 한데 이 둘이 역전을 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기고 이게 근원에는 없는데 헤드라인에 있는 게 결국은 유가랑 그 식품이거든요. 식료품. 그 부분들이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헤드라인과 근원의 그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한 4개월 정도 뒤면 거의 붙지 않을까? 그리고 그 뒤면 역전되지 않을까? 시장은 항상 그때 역전됐을 때는 그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따 자세하게 좀 듣기로 하고요. 네. 네. 그다음 보시죠. 이게 유동성 관점인데요. 유동성 관점에서는 저는 제가 2021년 말에 시장이 빠지기 전에 그때도 주식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그래프였거든요. 이게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관점에서 S&P 500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관점입니다. 네. 이게 제가 여기 써놨는데 S&P 500의 시총분에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M2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S&P 500이 비싸질 때마다 이 빨간색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게 저점을 계속 비싸지다가 이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이때 이제 그 트럼프가 그 보험성 컷을 하라고 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빠지면서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가 이때였거든요. 보면 전부 다 유동성 풀린 것보다 주식시장의 시총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상태였고요. 그 비율로 제가 이게 가져왔는데 2008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에 시총분의 M2의 비율이 48%였어요. 그 예를 들어서 M2는 1조가 그냥 예신데요. M2가 1조가 풀려 있는데 S&P 시총은 2조라는 뜻이에요. 네. 2배. 네. 근데 항상 이 50 부근에서 다 터졌거든요. 이 50 부근에는 근데 항상 연준은 물가를 잡거나 아니면 경기 과열을 잡거든요. 보통 이런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 너무 과열된 경기를 잡기 위해서 또는 갑작스럽게 올라온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2021년 12월 달에 보면 50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그 금리 인상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물가도 당연히 오르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트리거가 돼서 주식시장이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2022년 사실 1월 달부터 장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S&P 3,500 정도가 갔을 때 한 63% 정도까지 이게 조정이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랠리를 하면서 59까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 저는 50 정도가 뭐 그 좀 진짜 밸류에이션 고평가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미 그 2021년 12월 달에 50 정도 수준에서 지금 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 정도 수준까지 버블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근데 추세는 저는 이게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디까지 버블이 올라갈 수 있을까를 그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금 수준보다는 한 4,500에서 5,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S&P 기준으로. 네, 근데 이거는 연준이 긴축을 하기 전이었으면 가능한데 지금 긴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변동성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300 정도가 넘어가면 다시 뭐 56, 55% 정도까지 지금 유동성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비싸지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매우 비싸다고 보고 있고 이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조정되는 시기를 보면 최소 8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금융위기 같이 뭐가 터지면 거의 10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주가가 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거를 보면 지금 S&P가 4,100 정도 수준인데 과거 평균 70까지 조정된다고 하면 한 3,500 정도 수준이 되고 금융위기급이 아니라 뭐 2018년 뭐 그 정도 그냥 뭐 트럼프가 보험성 컷을 해라고 했던 그 시기 정도까지만 조정되다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한 8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3,000 정도. 그러니까 이게 S&P가 4,100이 저는 매우 비싸다고 보고 있고 이게 돈을 푸는 시기에는 그 주식에 그 버블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을 지금 다시 흡수하고 있는 시기고 금리도 계속 올리는 시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롱배팅은 이런 밸류에이션 조정에서 큰 폭으로 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할 때는 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에 이유가 좀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이유. 이거는 연준이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양적 긴축을 할 때 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넷 리퀴디티,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에서 연준에는 여러 가지 계좌가 있거든요. 네. 자산, 부채 뭐 이런 그게 있는데 연준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게 순 유동성이 얼마냐를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에서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를 빼주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영레포라고 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빼주면 이 두 개가 왜냐하면 연준이 이거는 시중에 돈을 푸는 개념이 아니라 시중에서 돈을 흡수하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계정에 있는 돈을 빼주면 실제 연준이 그 시중에 풀려 있는 연준의 순 리퀴디티가 나옵니다. 그 그래프와 S&P 500의 상관관계는 거의 0.9 정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흡사하다. 네, 1이면 똑같은 건데 네, 0.9니까. 네. 근데 이 빨간색이 이 넷 리퀴디티의 그래프고 파란색이 S&P 500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저는 크게 두 차례 포모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때도 보면 유동성은 안 움직이는데 주가만 올랐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주가는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음. 근데 지금 올해 보면 유동성은 빠지고 있어요. 빨간색 보시면. 근데 주가인 파란색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연준이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다시 이렇게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최근에 뭐 CPI 나오고 했는데 주가도 오르고 어제 소매 판매도 나왔는데 주가는 오르고 이게 지금 주식의 힘은 센 건 맞아요. 이게 진짜 뭐 진짜 상승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 저는 뭐 이거는 뭐 내피셜이긴 하지만 그 CTA 펀드 이런 펀드들은 아직은 올해 상반기부터 좀 매수를 해놓은 그런 자금들을 아직 안 팔고 있거든요. CTA 펀드가 뭐예요? 이게 모멘텀 플레이라고 장의 방향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펀드들인데 그러니까 방향성 예, 오른다, 내린다. 네, 방향성이 잡히면 그쪽으로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집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CTA 펀드에 대량 이제 이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익 실현이 됐든 손절이 됐든. 네. 근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유동성이 지금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S&P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그냥 조금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크게 내릴 수 있습니다. CTA 펀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한 CTA 펀드의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CTA 펀드가 항상 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장에서 잘하거든요. 방향성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하잖아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레버리지 쓰고, 네.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인버스. 그걸 엄청나게 콕버스 빨리 쓰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CTA 펀드가 아마 헤지 펀드 중에서 성과가 거의 제일 좋았을 거예요. 나스닥은 작년에 뭐 내리다가 오르다가 했잖아요. 근데 CTA 펀드는 그런 변동성을 다 따라가면서 먹었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CTA 펀드가 요즘에는 워낙에 지금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복귀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급락이 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레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밸류에이션 관점인데요. 네. 제가 지난번 11월 달에 나와서도 이거를 좀 계속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금융위기 그래프입니다. 금융위기 04년도에 04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래프인데요. 네. 이 검은색 그래프가 S&P 500의 ERP라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를 뭐 일드 갭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주식 위험 보상 프리미엄. 결국은 주가의 기대 수익률에서 미국채 10년 금리를 빼준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기대 수익률은 지금 우리 S&P 500 퍼가 18.5배거든요. 퍼를 역산하면 되시고요. 그러면 대충 지금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 나와요. 그리고 미국채 10년 금리는 우리가 뭐 매일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3.8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일드 갭이 한 1.6입니다. 5.7 빼기 뭐 하면. 근데 금융위기 때도 거의 1.6, ERP가 1.7 수준이었거든요. 네. 뭔가 터진 게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계속 그 버블로 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도 이게 빨간색 S&P 500의 흐름인데요. 크게 조정 없이 조금 조정은 있었지만 크게 조정 없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S&P 500이 크게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미국채 10년 금리인데요. 이 10년 금리도 빠르게 빠집니다.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 일드 갭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드 갭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 좀 보수적으로 한 게 맞잖아요. 근데 항상 위기 직전까지 이 주식 밸류에이션은 고평가까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다가 결국 한 방에 터지는 이게 뭔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네, 길게 가더라. 네, 생각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참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 기사를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1월 달의 기사, 2월 달의 기사. 결국 2008년도에 터졌잖아요. 근데 2007년 10월까지도 그때도 노랜딩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래서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랜딩, 연착륙. 그리고 연착륙의 이유는 중국이 강하다. 네. 지금도 또 그래. 중국의 리오프닝, 제가 그래서 경기 부양책. 그거 날짜 빼고 그냥 보여주면 지금 기사인 줄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무조건 터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위기는 갑작스럽게 오고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너무 많은 지금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그리고 이 ERP 관점에서도 저는 매우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ERP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파생 상품인 건가요? 아니요, 제가 보고 있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인데 우리가 지금 직접 만드신? 네, 주식을 볼 때 우리는 펄을 보잖아요. PER. 지금 16배가 뭐 싸다, 뭐 17배가 싸다.
근데 그거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봐요. 네. 근데 금리를 하는 사람들, 그 채권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주식이 뭐 그냥 자체로만 놓고 보면 과거 대비 싼 거는 알겠어.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얼만데? 금리가 지금 4%인데 주식 기대 수익률이 5%로 준다고 해서 주식을 할 만해? 그런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하거든요. 네. 부동산도 똑같고요. 부동산도 다 수익률을 만들어 지금 뭐 캡 레이트라고 수익률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금리보다 괜찮아? 이걸 보통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금리가 되어야 되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저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도 같이 올라야 주식이 할 만하지. 주식은 옛날 기대 수익률 그대로인데 금리만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차라리 금리 하는 게 낫거든요. 채권 투자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금리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소비를 줄이게 하고 기업의 투자를 줄이게 하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실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개인들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강도 긴축 뒤에는 뭐 한 달 뒤에 문제가 터졌다 이건 아니지만 항상 금리가 올라가면 그동안 저금리 시절 때 운영을 했던 그 레버리지들이 결국 문제가 됐다. 그리고 지금도 금리는 거의 조만간 5.2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주식은 우리가 과연 노랜딩 이런 호재만 보고 있을 상황인가? 지금 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경기 지표들이 좋은 거, 우리 그냥 좋다, 좋아 이렇게 하지만 이 얘기는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다 좋은데 굳이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치. 그리고 경기가 그리고 이런 고금리가 좀 더 몇 달 길어질수록 나중에 그 하이힐드, 그러니까 네. 이자 돈을 가지고 써야 되는 기업 단위 네. 됐든 개인이 됐든 네. 국가가 됐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뭐 한 달만 고금리 10%에 빌려 이러면 할 수 있죠. 한 달만 자기가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근데 너 만약에 잘 모르겠는데 최소 1년은 너 그거 빌려야 돼. 그리고 2년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이렇게 경기가 좀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가 그렇게 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빨리 떨어뜨릴까요? 최근에 그 채권에서 그 피벗 베팅이 9월 달에 왔다가 지금 다 되돌렸거든요. 네. 지금 내년도까지도 금리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프라이싱이 계속 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주가에 대한 그 골디락스 시나리오들이 저는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물가 하락, 주식 상승 이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저는 5월 정도까지는 그 패러다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물가가 떨어지는 폭이 적던가 아니면 물가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가 두 문제가 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의 이 상승장은 우리가 세린메이 하잖아요. 5월에는 팔아야 된다. 한 4월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다는 만약에 거품이라 네. 하더라도. 네, 저도 그래서 4월까지는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사보고 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 근데 이 방향이 잡히게 되면 그때는 무서운. 그때는 분할 매수가 너무 촘촘하게 하면 다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굳이 그까지 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막 들어가는 거 개인들은 사실 돈이 다 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매번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빠질 때만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그 포모, 버블 이런 거에 너무 현혹돼서 들어가시지 말고 그러니까 요즘 그 주가가 오르니까 다시 주식 네.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고점에 사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 하고 네. 있죠. 주변에도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인 오르니까. 코인 오르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저는 장이 만약에 지금 건전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대장주가 오르고 중소형주가 뒤따라 오르는 시기라고 하면 근데 지금 대장주는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도 아닙니다. 거의 밈주식 중심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저는 좋은 결과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타서 그냥 저는 저점 고점을 잘 안다라고 하면 사서 팔고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승자는 있으니까 네, 그쵸. 일부 소수. 네, 그래서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지수만 놓고 보면 지금 좀
조심해야 될 때고 주식은 좀 비싼 측면이 있다. 지금 아까 S&P 기준으로 그러면 저점, 그러니까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몇 퍼센트? 전 작년 전저점까지는 보고 있고요. 작년 전저점이면 3,500. 3,500. 예, 그런데 그거는 경착륙 시나리오가 없을 때. 그거는 단순하게 지금 버블이 꺼지고 있는 정도로만 한다고 하면 전 연착륙의 경우에 그 정도를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동성을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착륙이면 거기서 한 번 더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 그 지수까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 그래도 네. 이게 근데 왜냐면 사실 이런 네. 지금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 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네. 판단하시는 거니까 네. 그러나 이런 건 용기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좀 알려주시는 게 도움이 좀 되죠 우리가. 이게 금융위기 때 ERP가 1.7에서 6.8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5%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IT 버블, 코로나 이 시기를 다 보더라도 ERP가 위기 전 대비해서 위기 후에 2에서 2.5에서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ERP가 5% 올라가려면요. 그러니까 금리랑 주식이 똑같이 조정받는다고 봤을 때 금리가 2.5%가 빠지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2.5%가 올라가야 됩니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1%가 올라가려면요. 지금 기준으로 S&P는 15%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2%가 올라가려면 2%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S&P 거의 30% 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리고 금리가 그거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주식이 절반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와 주가의 방향성이 앞으로 작년에는 금리도 터지고 주가도 터졌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금리와 주가의 방향성은 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경착륙이 되면 기준금리 당연히 인하를 하니까 금리는 빠지고 주가는 조정을 받는 그리고 뭐 연착륙이 되면 물가가 점진적으로 빠지니까 금리는 서서히 떨어지고 뭐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ERP 관점에서 너무 이렇게 뭐 딱 보면 15% 30% 얘기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유동성이 풀려 있는 게 좀 긴축되는 상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주가는 좀 높고 3,500에서 4,000 사이 정도 되면 지금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뭐 적정 레벨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데이터로,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혹시나 이 데이터가 만들어졌던 그 과거와 지금과 네. 좀 환경이 다르지 않냐? 그렇다면 데이터 값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먼저 저는 떠오르는 게 유동성의 규모 자체가 단지 이게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퍼센티지로 하면은 뭐 이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의 그 유동성 규모 자체는 과거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높을 테니 네. 이러한 변수가 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진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유동성 금액을 가지고 S&P를 판단을 안 하고 왜냐면 M2는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비율을 보여드리는 거고 코로나 때 미국은 뭐 1,000조씩 막 풀었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그럼 당연히 저는 와 진짜 돈 많이 풀었으니까 돈 풀리는 것보다 대비해서는 주식시장이 싸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비율을 만들어 보니까 주식도 그만 올랐더라고요. 특히 미국. 그래서 항상 그 비율 관점에서 좀 그 비율 관점에서 보고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액도 같이 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그 두 개 보더라도 저는 지금 너무 비싸고 현재는 그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그 파월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양적 긴축은 내년까지도 할 수 있다. 최소 몇 년을 더 할 수 있다. 근데 그 논거들이 다 있거든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금융 불안정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풀릴까? 돈이 안 풀리면 주식시장은 그렇게 우상향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빠른 상승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렇게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 승률이 안 높은 상황에서 굳이 위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여기서 넣어야 되나? 저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지금 금리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기대수익이 낮다는 거는 주식 대비해서 금리는 싸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굳이 주식을 안 하고 채권을 해도 그 정도 기대수익률은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개별 주식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이 있으면 제가 그것까지는 뭐 컨트롤을 못하겠지만 그냥 지수 관점에서 보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매크로 관점, 유동성 관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네. 가격대에 있다. 네. 거품이 지금 다시 찼다. 네. 이렇게 보는 걸로. 그리고 이 거품은 조만간 꺼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게 매크로 이슈든 기업의 실적 이슈든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